제가 생각했던 조정은 이거였죠. 뭐냐면 이번 달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6월달 세미나 때 제가 하반기에 위험 요인이라 그래서 두 개를 실제로 걱정할 두 가지 걱정거리를 말씀드렸었어요. 단지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냐, 이제부터 아까 말한 피크아웃, 이제는 꼭대기를 찍은 거냐의 문제지, 사실 조정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저도 조정을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조정은 이거였죠. 그냥 뭐냐면 이번 달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6월달 세미나 때 제가 하반기에 위험 요인이라 그래서 두 개를 실제로 걱정할 두 가지 걱정거리를 말씀드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 부채 한도 조정이 온다. 이게 뭐냐면 그때 센터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그 주제들 중에 그 옐런이 미국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이렇게 기사 떴던 거. 그래서 제가 금융위기 온다고 한 건 아니고, 그게 왜 옐런이 저런 경고를 했느냐를 그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옐런이 이제 8월 9일 정도 되면은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휴가를 가는데 휴가 가기 전에 이거 처리해놓고 가세요. 그러냐고 옐런이 이제 경고했다 그랬잖아요. 먼저 얘기할 때.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8월 달이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미국이 디폴트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처리하고 가세요라는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를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러고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방법,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7월 달에 치열하게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전혀 지금 반영 안 되고 있는 거죠.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걱정을 안 할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만 미뤄졌다라고 저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시간상으로 미뤄졌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저는 8월, 9월 되면서 반영될 수 있다고 보니까 저는 주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7월에 반영될 거라고 봤는데 7월에 반영 지금 중간쯤 왔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시장을 거꾸로 틀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그 조정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왜 왜 그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나온 보고서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오른쪽에 이 보고서는 뭐냐면 그 CBO라는 기관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행정부죠. 뭐냐면 Congressional Budget Office라 그래서 CBO, 이게 뭐냐면 그대로 하면 의회 예산청 맞나요? 잠깐 제가 그래서 혹시 실수할지 몰라서 적어놨는데 뭐냐면 의회 예산국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의회 예산국. 의회 예산국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인데 이 의회 예산국이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를 결정하는 그걸 담당하는 부서인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 한도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똑같이 있겠죠. 정부가 무조건 막 정부라 그래서 돈을 막 빌렸으면 어떻게 되면 정부가 부도나 버리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니까 한도를 정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부채를 어디까지 써야 한다라는 그런 한도를 정해줬는데, 그 한도를 계속 더 넘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구조예요. 그건 지난번 혹시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지난번 저희 회사 세미나 때 설명드린 게 뭐냐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을 해서 계속 그걸로 부유해지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빚을 만들면서라도 발행량을 늘리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해져야 되는데 위험해지지 않는 이유는 기축통화국이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 때문에 사실 미국은 태생적으로 계속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부채 한도를 크게 해왔고, 만약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반대하는 분명한 당이 있어요. 왜냐면 부채 한도를 크게 하는 거를 반대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데는 공화당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공화당은 어떤 때냐면은 빚을 많이 지지 말자주의, 그죠? 그리고 정부가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주의,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부채 늘리는 거를 극히 싫어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이 반대를 할 때는 늘리긴 늘려야 되겠고 반대를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도 결정을 유예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예를 시켜놓으면 그 유예 기간 동안에는 유예가 됐으니까 부채를 마음껏 써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직전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는 부채를 많이 썼을까요? 조금 썼을까요? 많이 썼을까요? 엄청 많이 썼죠. 그러니까 트럼프 재직 시절인 2019년 7월 달에 2년 유예를 당연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 7월 달에 그 당시에 그 공화당 민주당인 경우에는 서로 합의가 되지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2년 전에 2년 유예를 해온 그 기간이 요번에 돌아와요. 이제 만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월에 유예했으니까 요번 7월 말이 만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채 한도 유예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상태에서 부채를 더 한도를 높이든지 네. 아니면 또다시 2년을 유예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채 한도가 유예되거나 아니면 한도 증액이 되지 않으면 네. 지금 있는 돈으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지불할 돈이 없어지면 그거 개인으로 보면 뭐겠어요? 디폴트. 그죠. 부도 나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 부도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있었다고 제가 네.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은 요거 전에 영상 한번 보세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도 한 단계 강등당하고 그쵸. 전 세계 주식시장도 정말 악소리 나게 빠졌어요. 네, 네. 예, 이건 총체적 위기니까. 예,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있는 돈으로 쓰다가 더 이상 못 쓰게 되면은 이제 부도 처리돼야 돼요. 있는 돈으로 쓰는 거를 저희가 뭐라 하냐면 셧다운이라고 해서 우선 공무원 월급부터 못 주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최근에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화면에 막 나와요. 미국 그 공무원들이 무료로 주는 그 음식 주는데 줄 서요. 월급을 못 받아서 이렇다고 막 이러면서 이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태에 가게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고 당연히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그 디폴트로 갈 거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가? 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가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인데 반복되는 이유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뭐냐면 지난번 제 회사 세미나 저희 회사 세미나를 보셨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은 사실 보이지 않게 달러를 발행해서 시뇨리지나 기축통화 효과를 통해서 그냥 무임승차식으로 네. 자기가 애써서 번 돈이 아닌 달러 발행만으로 엄청난 부를 네. 누리고 있는 데니까 이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혜택이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저것들은 달러 막 발행해가지고 막 빚내서 쓰면서 네. 내가 번 돈으로 니들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납득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달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약해지면은 이 달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돈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라 그쵸. 그냥 미국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입장에서 특히 이제 달러를 많이 반영돼서 국채로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달러를 대가로 받은 수출국들 입장에서는 네. 달러가 약해져 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같이 떨어져요. 이게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바라볼 때 달러를 지 맘대로 발행하고 지 맘대로 가치를 떨어뜨려서 마음껏 그러는 거를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일부러 하지 않았다. 혹은 자기들이 그런 게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항상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달러 하락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어떤 그 위기나 이런 것들을 항상 다른 주범들을 만들어 왔던 거죠. 예, 그래서 간단히 오늘은 그걸 오래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항상 예산 타협을 할 때, 예산 협정을 하고 부채 한도를 증액할 때 이게 피말리는 작업인 것처럼 보여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쓱쓱 의회가 그냥 막 승인을 해주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요. 저것들이 또 돈 파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에다가 정말 막 엄청나게 사람들 살이 그냥 쭉쭉 내리도록 공포감을 주면서 네.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이거는 그래서 거의 매번 반복되는 쇼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악재가, 그러니까 이 요인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 부채 한도 협정에 대해서 미국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안 해주고 한쪽은 정말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막 그래서 막 미국이 서고 막 그런 모습들을 좀 연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뭐냐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증시가 좀 그거에 의해서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매번 그런 부분들도 있어 왔고,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근데 조금 그런 어떤 요건 자체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너무 발행했거든. 이번엔 너무 늘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좀 생쇼를 좀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7월 달에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그러면 시장이 제가 말한 이런 걸 이해를 못해서 바보 같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려는 거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채 한도에 대한 이런 협상을 반드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만약에 그런 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거냐면 이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그 돈은 재무부의 계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재무부 계좌를 TGA라고 불러요. 요즘 이제 여기저기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TGA가 뭐냐면 트레저리라고 하는 재무성, 그 다음에 제너럴 어카운트예요. 그래서 그 계좌에 우리로 말하면 그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돈으로 모든 공무원 월급부터 해가지고 공무원 연금 뭐 이런 거 다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로 말하면 우리 법인 계좌인 거죠. 거기서 이제 월급 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TGA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이 협상일이 다가오면 재무부에서 머리를 돌려서 여기다 현금을 좀 많이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협상이 늦어져도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극적인 협상 효과도 안 보이고 쇼가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법이 딱 정해. 이거는 아시게 필요한데 어떤 거냐면 바로 유예했던 그때의 돈을 다시 협상할 때 똑같이 맞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2019년 7월 달에 유예에 들어갔던 트럼프가 유예로 넘겼던 그때의 재무부 계정에 있던 돈을 이번 7월 말에 똑같이 맞춰놔야 돼요. 그러고 협상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한 대 쓰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대로 맞춰야 돼요. 물론 더 적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많으면 쌓아놓은 게 되잖아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 지금 이제 2021년 7월 말까지 재무부 TGA 계정에는 얼마가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2019년 7월 달에 유예를 시작할 때 2130억 달러였었어요. 요번 7월 말에도 2130억 달러를 저스트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얼마이냐? 지금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그 열흘도 안 남은 이 시기에 이 돈을 맞출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를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무성 계좌에 7,049억 1,800 이렇게 있는 거예요. 7,040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7,040억. 근데 우리가 아까 얼마 남겨놔야 된다 그랬죠? 1,130억.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없어야 돼요. 많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TJ를 확인해 보니까 원래 7월 말까지 2130억을 맞춰놔야 되는 걸로 보면 아직도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아까 그래프 보셨을 때 전에 한 몇 달 전에는 훨씬 더 높았잖아요. 얼마까지 있었냐면 1조 9천까지 있었어요. 왜 1조 9천이 있었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바이든의 인프라나 바이든의 그런 그 재정 정책이 금액이 좀 크잖아요. 이거를 국채로 다 충당하려면 당연히 국채 발행이 너무 많아져서 그 금리에 혼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재무성이 돈을 쌓아놨었어요. 그래서 올해 1, 2, 3월에 국채 발행을 대폭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금리가 그렇게 급등했던 거예요. 국채를 미리 발행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1조 9천억을 딱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도 인프라 법안이 통과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쓸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7월 말까지 2,100억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요즘 지나간 한 3-4달 동안에는 뭘 했냐? 국채 발행을 안 했어. 그리고 들어갈 돈을 다 이 현금으로 쓰고 있는 거야. 네, 네. 거꾸로 3월 달까지는 돈을 만들어 놓으려고 1조 9천억을 재무부 계좌에 넣어놓기 위해서 한 1조 9천억은 안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1조 몇 천억을 만들어 놓으려고 국채 발행이 과다히 해서 금리가 올랐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지금은 이제 돈을 맞춰야 돼서 국채 발행을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계속 주고 있다. 그럼 국채 발행을 안 하니까 사실 금리 시장에서 금리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떤 공급이 국채 발행인데 공급이 끊긴 상태야. 저 안 발행해 재무부가 한 달에 100억, 200억도 안 발행하는 거야.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를 매달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한 달에 1,200억씩. 그 중에 800억이 국채 매수야. 400억이 모기지, 네, MBS 네. 매수고. 네. 그럼 800억을 사고 있기 때문에 재무성에서는 100억도 발행을 안 하는데 매달 800억씩 사주니까 수요는 800억인데 공급은 100억인 거잖아. 그쵸. 그럼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오르죠. 엄청나게 오르죠.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그러니까 국채 그 가격이 엄청 폭등하죠. 그쵸. 그럼 가격이 폭등하면 금리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그런 금리 하락은 지금 재무부가 돈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네. 국채 발행을 안 하고 현금으로 쓰는 이 상황 때문에 온 현상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셨으면 결국 우리가 거꾸로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자 지금처럼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안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겠냐. 그 현금이 소진되지 않는 뭔가 마르지 않는 셈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있는 7천억 정도를 다 2천억까지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맞추는 게 언제까지냐면 유예가 이게 협상이 될 때까지 네. 그 현금으로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협상이 되고 나면 다시 예산이 부채 한도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또 얼마든지 땡겨서 쓸 수 있으니까 발행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날 때까지만 국채 발행이 없었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돈을 써야 하니까 국채 발행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될 테니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계속 떨어질 수는 없고 그 협상이 되는 순간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금리가 낮다라는 거를 상당히 장기적인 요인으로 보고 여러분이 자산 배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월가 하우스들 중에서도 장기채 사라는 데도 있습니다. 왜? 경기적 요인이라는 거죠. 거기서 볼 때는. 경기가 확실히 꺾인 거고 경기에 대한 예측이고 금리는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높아질 요인보다는 이제 낮아진 채로 옆으로 최소한 가거나 네. 더 강하게 높아질 요인이 없다. 그러니 장기채 매수해라. 라는 요인들이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의견을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협상되는 그때부터 금리는 또 다시 올라갈 테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7월에 제가 걱정거리라고 말했는데 왜 7월에 안 발행될까? 지금 안 반영되느냐는 네.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고서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그 보고서를 보시면 이게 어디서 발행된 거냐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회 예산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에 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원들이 발행한 거고 제목이 뭐냐면 Federal Debt 그러니까 연방 부채 그리고 statutory limit 그러니까 부채 한도 법적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요거에 대한 보고서를 쓴 거고 제가 지금 표지만 넣어놨는데 구글링 하시면 이거 다 찾을 수 있으세요. 오늘자 그러니까 어제 미국에서 발행된 겁니다. 네.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이들의 연구 보고는 뭐냐면 지금 재무부가 갖고 있는 돈으로 협상되기 전까지 얼마큼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놨어요. 무슨 얘기냐 공무원 월급 주고 당장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이런 네, 거 네. 연금 그 공무원 급여 우리 같으면은 퇴직연금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지급할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적립식으로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예했다가 줘도 돼요. 그 미국의 공무원 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무원 연금이라는 기관이 네. 그 돈을 받는데 네. 그 연금액을 회사로부터 받는데 그걸 네. 받을 때 날짜를 한 2달 뒤에 줘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가 일단 써야 될 돈 중에 공무원의 그런 연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뒤에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줘야 될 돈만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이 보고서가. 뒷장 넘어가면요. 그 캐시플로우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이게 보도가 딱 됐는데 뭐라고 나왔냐. 네. 11월까지 버틸 수 있다. 10월 말에서, 그러니까 미니멈 10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막 속이 타는 그 지경이 뒤로 미뤄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네요. 버틸 수 있으니까. 약간 7월 만기였다가 한 11월 정도 그렇죠. 늘어난 걸로. 그래서 저는 거의 미리 반영될 테니까 한 10월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반영될 수 있고 10월 달에 협상 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이번에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시장에 약간의 고통을 줄 것 같다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어떤 하락 요인으로 반영을 된다면 이건 어떤 거냐면 반드시 이때 사야 되는 요인인 거죠. 저가 매수 그죠? 이체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는 면에서 지금 시장에 아직 안 반영된 악재거리. 네. 이건 진정한 악재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두세 달 동안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시장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반영될 거리를 갖고 있고 얘가 반영될 때 그 요인이 실제로 시장을 추세적으로 하락시킬 요인이 아니라면 네. 이거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회사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지만 달러 발행량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제가 그거를 설명드렸잖아요. 역사를 갖고. 그걸 이해하신 분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악재 요인이지만 네. 실제 그게 시장을 하락시킬 진짜 요인이 아니면 이거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악재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그 인모스트 TV 유튜브 채널 가셔서 이번 달 시황 세미나 한번 꼭 정주행으로 보시고 요 영상을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와닿게 네네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제가 꼭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 보셨다면 꼭 좀, 왜 이번에 제가 설명 잘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아는데 시황 세미나 원래 좋았는데요. 원래 이제 대표님의 이제 강력한 그게 나오는 때인데 특히나 좀 재밌었습니다. 네, 역사 얘기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밌다라는 제가 말한 재밌다, 잘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전달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그걸 보셨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고 근데 그 사항은 제가 볼 땐 꽤 중요한 이제 여러분 앞으로 길게 투자하실 때 네. 매우 중요한 요인.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그렇죠. 배웠어야 될 부분이었던 네,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연준에서 해나갈 행보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걱정거리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이거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뭐냐면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그러면 아까 사실 거꾸로 돌아가서 저기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네. 다시 돌아가면 지금 이런 현상. 예전에 금리가 말해주던 시그널을 정확하게 왜 이제 역할을 못하냐. 네. 그랬을 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유는 양적 완화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양적 완화 이후부터 금리가 100% 위험을 말해주고 100% 시장 사이클을 진단하는 척도가 되고 100% 어떤 그 경기를 말해주는 시그널로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지난번 회사 세미나 때 설명한 것처럼 금에 연동하지 않다 보니 종이 화폐로 되어 있는 종이 화폐 상태에서는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보이지 않아도 떨어지는 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발행을 해버려가지고 금리의 역할이 이제 그 역할을 잃어버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가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나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금리는 아마 계속 내려만 갈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번에 또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한 10번에 걸쳐서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80년도
그 달러가 종이화폐가 된 이후부터는 경기가 나빠서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때 직전번 금리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실제 경기가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왜 경기가 안 좋아지느냐라고 하면 경기를 좋아지게 하는 요인 중에 돈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금리는 돈의 값인데 이 금리로 인해서 경기를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너무 많이 발행해 버려가지고 네. 안 나타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거예요. 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오른쪽에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1년 정도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 팩트라서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자료고 여러 월가 하우스들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날짜 보세요. 얼마 안 됐고 5월, 6월, 7월에 계속 같은 의견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목 그대로 지금 현재 미국 기업에게는 현금이 너무 많아서 네. 역대급으로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할 거다. 이게 미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써놓은 거고 네. 이 역대급이란 건 뭐냐면 2018년도가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미국의 법인은 공돈이 현금이 역사상 최대 많았던 때가 2018년도예요. 네. 그때 자사주 매수보다 지금 더 많습니다. 22년 내 최대치예요. 자사주 매수 예고한 게 올해. 작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쫄아서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매수도 안 했고 은행들은 심지어 자사주 매수나 배당이 금지돼 있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 이미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은행에 배당 허용됐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앞서서 자사주 매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예정 금액이 2018년도보다 더 많고 22년 내 최고치예요. 자사주 매수가 왜 중요할까요? 자사주 매수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주가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주가를 받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악재가 있는데도 왜 5% 이상 조정을 안 하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 못하는 시장이에요. 떨어질 시그널이 없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제가 뭘 넣어놨냐면 과거의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이게 경기 선행 지수가 뭘까요? 경기가 좋아지는지를 미리 보여지는 지수라는 네.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이 돈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딱 찍어서 말하자면 그 금융 부분에 보면 금융기관 유동성.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장을 볼 때 지나간 20년 동안 제가 시장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단연코 꼽는 건 유동성이었어요. 저는 연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통화 정책에 관심이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유동성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그 유동성에 관련돼서 지금 돈을 많이 풀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지금 오른쪽에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기업에게 뭐가 많다 그랬죠? 현금. 현금이 많아.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터져서 리세션이 와서 연준이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요. 네. 그 다음에 금리를 내려요. 그쵸? 네. 금리가 점점 좀 내려가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냐면 금리가 내려가고 돈값이 싸지니까 기업이 돈을 가져다 쓰니까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졌어요. 네. 그죠? 지금 근데 기업이 뭐가 많다 그랬죠? 좀 전에? 현금. 현금이 많아.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도 돈을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죠. 안 써. 그러니까 예전처럼 연준이 통화 정책을 써도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돈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도 많은데 뭘 빌려? 금리가 좀 내려갔다고 다짜고짜 빌려? 안 빌리지 당연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안 빌리니까 선순환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는 이 순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과거에 60년대 이전, 60년 이전까지는 경기 성장, 상승률, GDP 상승률의 폭이 어때요? 커요. 네. 그 뒤부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는 폭이 어때요? 확 줄어들어. 작아요. 실제 GDP가 좋아지고 나빠지고의 폭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경기 사이클의 폭이 작아졌습니다. 대신 주기가 길어졌어. 바로 직전번에 2009년도, 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간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나빠진다는 게 다소 나빠지는 거지 리세션까지 가지 않는 상태로 10년을 왔어. 네. 무슨 힘으로? 돈의 힘으로. 그러면 이건 지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맺고 끊는 그런 하락과 상승이 있지 않은 거예요.
경기에 의해서 100% 움직일 것 같지만 그 경기의 진폭이 작아진 대신 그러니까 좋아지는 듯하면 바로 나빠진다는 거야. 자꾸 뉴스에서는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아주 호들갑스럽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겠죠. 네,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 깊이 빠지지도 않고 깊이 올라가지도 않고 길어만 지는 거죠.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금리는 내려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응에서는 과거의 경기 사이클처럼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금리는 과거처럼 많은 것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예, 그런 걸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 지금 전문가들이 뭔가 깨름칙해, 오늘 빠진 건 좀 찝찝해.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진 게 자꾸 내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들의 경험으로는 장기 금리 하락은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수급 문제가 꼬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무부 얘기 드렸잖아요. 단순하게 그거에 의해서 금리가 움직인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게 과거처럼 그런 잣대를 보고 시장에 위험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전문가의 얘기를 또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이제 악재 얘기고 이제부터는 이제 호재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